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NHK 특집 다큐멘터리가 시청률 86%를 기록하며 일본 방송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고속도로와 일본의 미래.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일본 국민 10명 중 9명이 TV 앞에 모였을까요? 그 시작은 도쿄 교통국 부국장이 경주 에이펙 취재길에 올랐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교통 전문가는 인천에서 경주까지 370km 단 한 번의 고속버스 이동으로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최고라던 그의 자부심은 20초 만에 열린 생명의 길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을 뒤흔들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날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놀라운 도로 기술과 선진 시스템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파이팅! 이 감동적인 사연을 널리 알리고 싶으시다면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카하시 켄지입니다. 도쿄 교통국 부국장으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보다 나은 곳은 없다고 믿었죠. 한국과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시 교통국 직원들이 도쿄로 연수를 왔었죠. 제가 직접 신주쿠 교통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메모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구나. 지난달이었습니다. 국장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한국의 교통관리 사례를 취재해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사실 내심 시큰둥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해 자동 발권기로 표를 끊었습니다. 일본어 지원도 되더군요. 간단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 간격이 넉넉했고 USB 충전 포트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경주까지 거리를 검색했습니다. 약 370km. 도쿄에서 나고야 가는 거리와 비슷했죠.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 반이라고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가 그렇게 좋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실제론 더 걸릴 거라고 예상했죠. 정확히 예정 시간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지나며 창밖을 봤습니다. 차들이 많았는데도 흐름이 끊기지 않더군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했습니다. 일본 ETC와 비슷했죠. 30분쯤 달리다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전방 5km 정체 예상, 좌측차로 이용 권장. 일본에서도 이런 전광판이 있지만 정보가 부정확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 싶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차가 좌측으로 차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경적 소리도 없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5km쯤 더 가니 정말로 우측 차선에 차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광판 정보가 정확했던 겁니다.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정확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 맞았다고 시스템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전방에 휴게소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버스 기사가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15분 후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간답니다. 휴게소라.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를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낡고 시설이 별로였죠. 화장실은 청결하지 않았고 음식은 비싸고 맛없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냥 화장실이나 다녀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저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외관도 깔끔했습니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은 괜찮네. 하지만 안은 어떨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천장은 높고 밝았습니다. 마치 쇼핑몰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휴게소라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면대마다 자동 센서가 달려 있었고 모든 칸에 온수 세정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호텔 특실에나 있을 법한 시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식당가를 둘러봤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메뉴가 다양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시내 식당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라고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겁니다. 간단히 김밥과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기계로 주문하는데 일본어 선택 버튼이 있었습니다. 5분 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예상 밖으로 맛이 좋았습니다. 일본 휴게소의 차갑고 건조한 샌드위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건물 한쪽에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도 있었습니다. 작은 운동장처럼 꾸며진 곳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배변 봉투 자판기와 간이 샤워 시설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무료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졸음쉼터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조명은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사람들이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이것도 무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그곳에서 20분쯤 쉬고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버스에 다시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동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존재로 보지 않는구나. 여행자로 손님으로 대하고 있구나. 정확히 15분을 쉬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예정된 시간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제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를 나서며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15분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 그대로였죠. 버스가 다시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전광판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방 10km 강우 예상, 안전거리 확보.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비가 올 것 같았죠. 10분쯤 지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이쯤에서 도로가 마비됐을 겁니다. 빗길에선 사고가 잦고 차들은 속도를 확 줄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운전자들은 침착했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전광판엔 새로운 안내가 떴습니다. 우천시 안전거리 50m, 권장속도 80km.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차량이 그 속도를 지켰던 겁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일정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차 사이 간격도 자연스럽게 벌어졌죠. 빗길인데도 도로엔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배수가 잘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고속도로였다면 여기저기 웅덩이가 생겨서 차들이 물을 튀기며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도로는 빗물이 즉시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쯤 비가 내렸을까요? 그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빗길에서 말입니다. 믿기 어려웠죠. 일본이었다면 벌써 두세 건은 일어났을 상황이었으니까요. 비가 그치자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노면 젖어 있음, 서행 유지.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걸 전광판은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문득 다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가족이 기다립니다. 단순한 교통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당부였죠.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 고속도로 전광판엔 대부분 벌금 경고만 있습니다. 과속하면 벌금, 안전띠 안 매면 벌금. 처벌 위주였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벌을 주겠다는 위협 대신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종종 보던 광경이었죠. 구급차가 오면 차들이 비켜줘야 하는데 도쿄에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차선이 복잡하고 차량이 빽빽하니까요. 구급차가 지나가려면 최소 몇 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모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왼쪽 차선 차들은 더 왼쪽으로, 오른쪽 차선 차들은 더 오른쪽으로 비켰습니다. 단 20초 만에 도로 한가운데 완벽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구급차는 그 길을 따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경적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길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초입니다. 단 20초 만에 길을 열었던 겁니다. 도쿄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통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길을 열 수 있냐고. 그분이 답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다고 했습니다. 운전 면허 시험에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가르친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었던 겁니다. 시스템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겁니다. 조금 더 달리니 산이 많아졌습니다. 터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터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답답하니까요. 일본 터널은 특히 그랬습니다. 조명이 어두컴컴하고 공기도 탁했죠. 그런데 한국 터널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터널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밝았습니다. 조명이 충분했던 겁니다. 천장과 벽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불이 켜져 있었고 어두운 구석이 없었습니다. 공기도 상쾌했습니다. 환기가 잘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터널에선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한국 터널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숨 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터널 벽면을 보니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가 있었습니다. 비상구였습니다. 베갯마다 있었죠. 비상 상황이 생기면 저기로 대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터널에선 비상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았죠. 중간중간 비상전화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소화기도 비치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한 간격으로 체계적으로 배치돼 있었죠. 터널을 빠져나올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밝아지니까 눈이 부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터널은 출구 쪽으로 갈수록 조명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설계된 겁니다. 터널을 몇 개 더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길을 뚫은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겁니다. 조명, 환기, 비상구, 소화 설비. 모든 게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터널을 지날 때였습니다. 터널 안에서 라디오 방송이 들렸습니다. 터널 전용 주파수였습니다. 교통정보와 안전 안내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죠. 긴 터널에서 운전자가 지루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배려한 겁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니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경주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출발한 지 4시간 25분이 지났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5분 빠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370km를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믿기지 않았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터널 속 어둠에서도 빗길에서도 모든 순간의 안전을 지키고 있구나.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서울 직원들에게 가르쳤던 그때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경주 터미널에 도착한 건 예정 시간보다 3분 빠른 시각이었습니다. 370km를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믿기지 않았죠. 에이펙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로비로 나오니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가 다가왔습니다. 3년 전 베를린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인천에서 어떻게 왔냐고. 고속버스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도 그랬다며 놀랍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구급차를 위해 20초 만에 길이 열리는 모습, 독일 아우토반에서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교통부 관리 피에르가 합류했습니다. 전광판 정보가 100% 정확했다고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흥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데이비드는 터널 안전 시스템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놀란 게 아니구나. 유럽 전문가들도 똑같이 느꼈구나. 한스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도 수준이 높지만 한국이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것 같다고. 특히 시민의식 부분에서요.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야 한다고, 자존심 버리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데이비드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노하우를 연구해야 한다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오늘 본 광경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오후 세션이 끝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쿄 본부에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한국의 교통 시스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사들이 믿어줄까?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에서 경주까지 370km를 고속버스로 이동하며 일본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정확한 정보, 구급차를 위한 생명의 길, 깨끗한 휴게소, 안전한 터널. 모든 걸 자세히 적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썼습니다. 특히 20초 만에 열린 생명의 길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문화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면허 시험에 포함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적었습니다. 휴게소의 대리석 바닥, 최신 비대, 합리적 가격, 반려동물 공간, 졸음 쉼터. 일본 휴게소와 비교하며 개선할 점들을 나열했습니다. 터널의 베갯마다 비상구, 충분한 조명, 완벽한 환기, 점진적 밝기 조절. 모든 게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됐다고 썼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3시간 넘게 쓴 겁니다. 커피를 마시고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 교통 시스템의 선두가 아닙니다. 한국이 여러 면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진실을 썼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침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보고서를 도쿄로 보내면 어떤 반응이 올까?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무시당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보고서를 도쿄 본부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국장님께 별도로 메일도 보냈습니다. 꼭 읽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APEC-K는 이틀 더 계속됐습니다. 각국 교통 전문가들과 계속 만났습니다. 대화 주제는 늘 한국도로였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고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한국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 고속도로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답하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생명의 길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그분이 설명하셨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잘 안 됐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교육하고 홍보했답니다. 이제는 국민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실천한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2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겁니다. 일본도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내리니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겁니다. 한국을 보고 온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국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국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이곳저곳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타카하시 부국장, 이게 무슨 보고서요?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적은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과장이요.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말이 되는 소리요? 20초 만에 구급차 길을 연다고? 믿을 수 없소.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다고, 거짓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장님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타카하시 부국장, 한국에 너무 감동한 것 아니오? 냉정하게 보시오. 일본이 최고요. 부국장 2명이 국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제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씨, 좀 이상하지 않소? 한국을 이렇게까지 치켜 세울 필요가 있소? 다른 한 명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기술 전수해 준 거 모르시오? 제자가 스승을 넘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뭔가 착각하신 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소. 다시 쓰시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본 게 객관적 사실인데 그걸 왜곡하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들 앞에서 말입니다.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타카하시 부국장이 한국에 홀렸대. 한국 음식이라도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 그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평소같이 밥 먹던 동료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과장 한 명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타카하시 부국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일본이 최고라는 걸 왜 부정하세요? 우리 자부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자부심을 지키려고 사실을 외면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은 배워야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패배주의입니다. 그러고는 가버렸습니다. 퇴근길 전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과장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정확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반겼습니다. 한국 출장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놀라웠다고, 한국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지만 회사에선 아무도 안 믿는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장한 거 아니야?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는 건 좀 무리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하지만 아내도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만 이상한 걸까? 다른 사람들이 옳은 걸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게 맞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전문가들도 똑같이 놀랐습니다.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하다고. 문제는 일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랫동안 아시아 1등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그 자부심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걸. 변해야 한다는 걸. 그게 일본을 위한 길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계속 말하기로. 언젠가는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떻게든 이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회의에선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서랍 깊숙이 묻혔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SNS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일본인이 충격받은 이유.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가며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깨끗한 휴게소, 정확한 도착 시간, 구급차를 위해 열리는 길. 조회수를 봤습니다. 50만이 넘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였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보다 낫네요. 충격적이에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 같은 관료들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관련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 올라온 것들이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썼습니다. 작년에 한국 갔는데 정말 그래요. 고속도로가 깔끔하고 시간도 정확해요. 다른 사람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휴게소가 백화점 같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싸요. 저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정부도 전문가들도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NHK 프로듀서였습니다. 이름은 사카모토 유키코. 그녀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 중이랍니다. 한국 고속도로에 관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누군가 유출했겠죠. 그녀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 경험을 방송에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회사에서 허락할까? 국장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기회였습니다. 진실을 알릴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카모토 프로듀서와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사실이라고 한 글자도 과장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방송에 나올 수 있냐고. 얼굴을 공개하고 증언할 수 있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를 건 선택이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래요, 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카모토 프로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SNS에서 한국 고속도로 영상이 화제래요.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답니다.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답니다. 한국을 띄워주는 프로그램을 왜 만드냐는 거죠? 일본 자존심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서 촬영하자고 했습니다. 직접 보여주자고. 카메라로 담자고. 그러면 아무도 부정 못할 거라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다음 주라고.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간다고, NHK 촬영팀과 함께 간다고. 아내가 놀랐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연차를 쓸 거라고 답했습니다. 개인 일정이라고 할 거라고.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할 일이라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일본을 위해서니까요.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 뒤처질 겁니다. 아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차를 신청했습니다. 국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개인 사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국장님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사카모토 프로듀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답니다. 월요일 아침 하네다 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촬영팀도 함께 간답니다. 주말 내내 긴장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 갔을 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방송이 나가면 회사에선 어떤 반응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좋은 방송 만드세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론 도쿄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올 땐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카모토 프로듀서와 촬영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 음향 감독, 조연출. 총 5명이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카모토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시작합시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촬영 장비를 든 팀이 함께였습니다. 사카모토 프로듀서가 지시했습니다. 타카하시 씨가 처음 왔을 때처럼 똑같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따라 찍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자동 발권기에서 표를 끊는 모습,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모습, 버스에 타는 모습. 모든 걸 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카메라맨이 창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고속도로 풍경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느낌을요. 30분쯤 달리자 전광판이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프로듀서가 흥분했습니다. 저거예요, 저거 찍어요. 카메라가 전광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메시지가 정확했습니다. 전광판에서 알려준 대로 교통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프로듀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확하네요. 일본이랑 차원이 다르네요. 1시간 후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촬영팀 전체가 내렸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촬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프로듀서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리석이네요. 쇼핑몰 같아요. 화장실을 촬영했습니다. 최신 비데, 자동 센서, 깨끗한 세면대. 카메라맨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본 백화점보다 좋은데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래도 돼요? 식당 가격표를 촬영했습니다. 프로듀서가 계산기를 꺼내 엔화로 환산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도쿄 식당보다 싸네요. 고속도로인데도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려동물 공간도 촬영했습니다. 한 가족이 강아지와 함께 그곳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촬영했습니다. 프로듀서가 그 가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분이었는데 일본어를 조금 하셨습니다. 이런 시설이 모든 휴게소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있어요. 무료고요. 반려동물도 가족이니까요. 그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졸음 쉼터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한 트럭 기사분이 그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도 일본어를 조금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용하냐고 물었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요. 졸음 오면 바로 들어와요. 20분만 자도 개운해요. 사고 예방에 정말 좋아요. 그분이 답했습니다.
프로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프로듀서가 질문했습니다. 처음 이 휴게소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땠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이었다고, 일본 휴게소와 비교가 안 됐다고. 특히 가격이 합리적이고 시설이 최신이라는 점이 놀라웠다고. 무엇보다 이용자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쯤 더 달리자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의 길을 보실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사이렌 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카메라맨이 숨죽이며 촬영했습니다. 정말로 20초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프로듀서가 스톱워치를 확인했습니다. 18초요. 18초 만에 완벽한 통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맨이 말했습니다. 이거 일본 방송에 나가면 난리 날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찍었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조명, 환기, 비상구. 모든 걸 촬영했습니다. 베갯마다 정확히 배치된 비상시설들. 프로듀서가 감탄했습니다. 설계부터 다르네요. 안전이 최우선이네요.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정확히 4분 빨랐습니다. 카메라가 제 시계를 클로즈업했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370km를 이렇게 정확하게 도착하다니. 일본에선 불가능해요. 다음 날 경주 시내에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제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도심 도로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호 체계가 효율적이었습니다. 차는 많았지만 흐름이 좋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선 차들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보행자 우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주차 문화도 촬영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도 질서 정연했습니다.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한쪽이 자연스럽게 비켜줬습니다. 다툼이 없었습니다. 프로듀서가 제게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의식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문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 한국은 그걸 교육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사회 전체가 실천합니다.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배울 게 있다는 걸.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프로듀서가 물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일본을 위한 일이니까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사흘간의 여정이었습니다. 프로듀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어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방송이 나가면 제 삶이 바뀔 거라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차 다녀왔다고만 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카모토 프로듀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편집 중이랍니다. 2주 후 방송 예정이랍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답니다. 한국 고속도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일본이 변하길 바랍니다. 방송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제 얼굴이, 제 증언이 전국에 방송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송 당일 토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화면이 시작됐습니다. 타이틀이 떴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 사카모토 프로듀서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할 것입니다.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고속버스를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내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도쿄교통국 부국장 타카하시 켄지 30년 경력의 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휴게소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최신 비대, 합리적 가격. 화면 하단에 일본 휴게소와 비교하는 자막이 떴습니다. 가격은 일본의 60%, 시설은 백화점 수준. 그 다음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들이 움직이는 장면. 스톱워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18초. 프로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18초 만에 완벽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터널 장면도 나왔습니다. 베갯마다 비상구, 밝은 조명, 깨끗한 환기. 자막이 떴습니다. 일본 터널 평균 비상구 간격 300M, 한국 100M.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한국이 여러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식이 놀라웠습니다. 1시간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저는 TV를 끄지 못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한국 고속도로였습니다. 2위가 타카하시 켄지였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일본이 뒤처진 거였어요. 저도 작년에 한국 갔는데 정말 그래요. 타카하시 부국장님 용기에 박수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인정합시다. 긍정적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비난도 있었습니다. 일본을 폄하하는 거 아니냐, 매국노 아니냐. 하지만 소수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일면 톱이었습니다. NHK 한국고속도로 특집, 시청률 86% 기록. 방송 역사상 최고 수치. 86%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9명이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사는 이어졌습니다. 국민들 충격, 일본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 아사히 신문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겸손해야 할 때.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존심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해야 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제 인터뷰를 크게 다뤘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 전문가의 솔직한 고백. 기사는 저를 칭찬했습니다. 조직의 압력에도 진실을 말한 공무원이라고. 월요일 출근길이 두려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국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국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쓸 각오였습니다. 국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타카하시 부국장.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국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방송 봤네. 국민 반응도 봤고. 자네 말이 맞았어. 한국이 정말 대단하더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편견이 있었네. 미안하네. 자네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 모두 사실이었더군.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도쿄도 전체 교통국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국장님이 발표하셨습니다. 한국 벤치마킹 TF를 신설한다. 타카하시 부국장이 팀장을 맡는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조롱하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국민 여론이 바뀌었으니까요. 다음 날 국토교통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갔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솔직하게 배우겠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겠습니다. 일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타카하시 부국장도 동행하냐고.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단장입니다. 회견장을 나오는데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뿌듯합니다. 진실이 받아들여져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자랑스러워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몇 주가 떠올랐습니다. 조롱받고 무시당했던 날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카모토 프로듀서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일본이 변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이 더 나아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나라를 움직인 겁니다. 오늘 제 책상 앞엔 인천에서 경주까지의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제가 지나온 길을 표시해뒀습니다. 그 길을 볼 때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 달 전 일이지만 제 인생을 바꾼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벤치마킹 TF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10명으로 시작합니다. 첫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연구하고 일본에 적용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직원들도 이제는 적극적입니다. 어제 한일 교통협력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이 악수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겸손한 태도에 감사합니다. 함께 배우고 발전합시다. 일본 장관도 답하셨습니다.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겠습니다.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조인식 후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에이펙에서 만났던 한국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타카하시 씨 덕분에 한일 협력이 시작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에 우수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분이 답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도쿄로 돌아와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도쿄 오사카 구간 개선입니다. 전광판 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휴게소 시설을 개선하고 생명의 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광판 시스템 개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처럼 실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센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AI 교통 분석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봄까지 완료 목표입니다. 휴게소 개선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구간의 주요 휴게소 5곳을 선정했습니다. 화장실을 개조하고 비데를 설치하고 식당 가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생명의 길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도 넣을 예정입니다. TV 공익광고 제작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아침 국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시작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교통뉴스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선진 교통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독일 한스 밀러였습니다. 그가 썼습니다. 타카하시, 자네 용기에 박수를 보내네.
우리 독일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네. 조만간 조사단을 보낼 예정이라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한 과장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그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후에 사카모토 프로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속 취재를 하고 싶답니다. 변화의 시작, 일본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요. 일본의 개선 계획을 다룬답니다. 저는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씨가 시작한 변화예요. 자랑스러워하세요. 퇴근길에 고속도로를 지나갔습니다. 아직 전광판 메시지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곧 바뀔 겁니다. 가족이 기다립니다. 안전운전 같은 따뜻한 문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일본 땅에 뿌리내릴 겁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 한국 출장 가요. 한국 국토교통부와 실무회의가 있어요. 아내가 답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한국이 궁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당신도 직접 보면 알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감동했는지. 잠들기 전 책상 앞 지도를 봤습니다. 인천에서 경주까지 빨간 선이 그어진 지도. 그 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0년간의 확신을 무너뜨렸고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진짜 선지는 자만이 아니라 겸손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배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가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구간 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설계입니다. 기대됩니다. 일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날 경주로 가는 길에서 본 것들을 일본 전역에 퍼뜨릴 겁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입니다. 이 도시에 이 나라의 미래가 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배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날 저를 변화시킨 370km의 여정.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카하시 켄지 부국장이 한국 고속도로에서 목격한 문명 충격과 일본을 움직인 86% 시청률의 방송 이야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용기가 국경을 넘어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에 있음을 깨닫게 해준 깊은 울림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감동적인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에 숨겨진 감동 스토리를 계속 찾아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